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냥 궁금하니까? 강우의 생각 없는 대답에 재림이 웃던 소리까지 기억났다. 문강우 씨는 예측 불가능하게 뻔한 구석이 있어요. 그럼 이유가 뭡니까? 다시 물으니 뭐라고 했더라? 빈칸을 채우려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이유를 찾고 싶어 한다고. 비어있는 걸 채워서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고. 왜 아픈지, 왜 죽었는지, 왜 슬픈지, 왜 안 풀리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두둠치 스테이션 158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유유희의 12번째 책, 그리고 윤이나 작가의 첫 장편소설, 그리고 유유희의 첫 장편소설, 신이 떠나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제 앞에는 윤이나 작가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좀 멋있는 이제 팟캐스트랑 유튜브랑 같이 하는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마음이 들고 또 이렇게 여기서 만나 뵙게 되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윤이나입니다. 와. 아니, 두둠치 스테이션에 지난 12월, 작년 12월 10일에 방송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1개월 만에 다시 찾아주셨어요. 네, 두둠치 스테이션. 그때는 이제 위키드 이야기로 방문을 했었고, 작년 12월 10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특별하게 느껴지는 시기인데, 왜 그걸 정확히 기억을 하냐면, 12월 10일이, 일주일 전에 녹음을 보통 하잖아요, 두둠치 스테이션. 그게 12월 3일에 녹음을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그날. 그래서 네. 이제 녹음을 하고 굉장히 이제 기분 좋게. 그때 거의 제가 위키드 공연을 펼치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로 집에 돌아가서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누웠는데 소식을 듣고 이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난 회오리 속에 휘말렸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 그때 출연도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커피타임 최초로 저희가 출간 일주일 전에 먼저 이 방송이 나가요. 11월 25일 첫 장편소설 신이 떠나도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왔다. 정말 대표님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책으로 만나는데 심지어 첫 장편소설. 네. 어떤 기분이신가요, 지금? 소감이? 일단 책 자체가 조금 오랜만에 나온 게 맞죠. 2022년에 해피엔딩 이후에도 우리는 산다를 낸 이후로는 제가 2022년 6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드라마 작업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책 작업은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 이후에 나온 책은 2021년에 냈던 라면 책이 대만에 출간된 게 이제 2023년 말. 그 이후로는 사실 책은 없었고 2024년 작년에 엔솔로지가 하나 나왔고 이랬죠. 그래서 사실 단독 출간은 지금 3년 만인 거죠. 오. 뭐 3년 꽉 채우고 3년 반 만인 것 같아요. 그때 4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사실 진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 2023년 정도부터는 다음 책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장편 소설이 될지는 몰랐었으니까 이제 알게 된 건 사실 이제 유이와 만나고 그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진 몰랐기 때문에 사람 참 일 참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저랑 이제 이야기를 나눈 게 벌써 올 1월이었으니까 네, 이렇게 또 11월이 바짝 다가온 그런 순간이 올 줄 몰랐고요. 그리고 이틀 전이었죠. 저희가 소설 관심회라고 이제 정말 VVIP 시사회 마냥 저희 독자 10명과 함께 신이 떠나도 시사회를 했습니다. 좀 가혹한 1시간 읽기 시간이었지만 감상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작가님이 해바라기를 들고 깜짝 등장하셔서 아주 멋진 또 행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그날에 그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이제 독자분들과 또 이 소설을 진짜로 처음 읽어보시는 독자분들의 감상을 들었는데 어떤 기분이셨어요? 사실 독서 관심회라고 할 때 정말 아무도 못 읽은 책, 저희 빼고는 저희 뭐 네. 이제 편집하시는 분 뭐 그런 경우 제외하고 추천사 쓰신 이제 네, 두 선생님들 제외하고는 읽은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다 재밌다고 하지만 몇 명이 지금 재밌다고 하는 사람 5손가락에 지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첫 공개를 하려고 하니까 재밌고 너무 기대되고, 그리고 제 기대보다 토요일 오후 같은 때 책 읽으러 올까? 난 안 갈 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또.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그래서 날씨. 안 갈 것 같아서 전 사실 모집할 때 조금 걱정을 했어요. 인원이 아무리 적더라도 토요일 오후 시간이고 장편소설로 처음 쓴 작가의 책을 읽으러 올까 이랬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마감이 됐잖아요. 네. 예, 하룻밤 하룻밤 만에, 사이에. 예, 네. 하룻밤 만에 마감이 돼서 일단 그때 마음을 굉장히 놨어요. 왜냐면 그날 밤에 잠들면서 주말 안에 마감이 되면 좋겠다. 그때 금요일 밤이었는데 근데 다음날 토요일 아침 일찍 저한테 연락을 주신 네. 거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딱 당일이 되니까 좀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처음으로 정말로 저에 대한 제가 갖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말 순수한 독자가 이 책을 처음 읽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떨리는 마음이 들면서 꽃을 준비한 이유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원래 꽃 선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처음 뵙거나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남이 있을 때 꽃 선물을 자주 하는 편이고, 제가 받는 것, 주는 것 모두를 좋아하기도 하는 점이 하나. 그다음에 좀 특별한 걸 드리고 싶은데 너무 다행이었죠. 왜냐면 저는 가제본을 드리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사실은 1시간을 읽고 이 책을 여러분이 이렇게 읽고서 뺏는 거였던 거예요. 이 책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빈손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건데, 물론 작은 굿즈들이나 이렇게 감사한 것들이 있지만 꽃이 있으면 너무 다행이었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드리게 됐던 이유는 다른 꽃들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이제 마리골드라고, 제 친구가 제가 굉장히 힘들 때 저한테 이게 마침내 찾아올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꽃말을 가지고 있다. 끝끝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줬던 꽃이 있어서 그 꽃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왠지 해바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유이의 컬러랑도 어울리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조금 미신적 이유가 있는 꽃이잖아요. 네, 해바라기가 문 앞에 노란색을 두면 좋다. 그래가지고 해바라기 그림을 문 앞에 이제 두는 미신들이 있거든요. 이 미신에 대해서 전 정말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미신들 중에 이제 딱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냥 돈을 드리겠습니다는 아시지만 기쁜 것, 이게 좀 좋은 것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큰 꽃이기 때문에 한 송이여도 충분히 아름다운. 정말 예. 크게 아름다웠고, 저희 집에도 위트보이가 그렇게 해바라기 그림을 사서 걸어놓았습니다, 현관에. 원래요? 네, 원래요. 그러니까요. 그걸 어디선가 봐가지고는 그것과, 그리고 약간 일출 느낌의. 맞아요. 그런 약간 붉은 기운, 노란 기운 같은 것을 현관 앞에 둔 게 좋다는 미신이 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자료사과장에서 알게 됐었던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가면은 걸어둔 것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약간 고급 모작 같은 것들 이게 그렇게 현관에 그러네요. 많이 맞네요.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즐거운 행사를 일단 하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소설 집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늘 쓰던 에세이와는 다르게 진짜 장편 소설이라는 것을 처음 써보셨어요. 근데 이게 첫 도전이라서 저도 1월에 작가님께 드라마로 하려던 그 이야기를 우리 책으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집필 기간과 이런 것들을 마감일을 얘기하고 11월에는 책이 나오게끔 만들자고 얘기를 하면서도 첫 도전인데 쉽지 않은데 정말 될까? 라는 생각이 저도 한켠엔 있었는데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주고받던 메일 중에, 작가님하고 주고받던 메일 중에 이런 표현이 있으시더라고요. 단편소설은 구슬꿰기라면 장편소설은 옷을 짓는 일이다.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게 있었어요. 장편소설 쓰기 작가님 어떠셨는지. 이게 저희가 메일을 120통을 주고받다 보니까 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때 아마 뭐 저도 나름 감상에 젖어 있었겠죠. 이게 네.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가 매번 장르를 바꿀 때마다 겪는 일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칼럼으로 글을 시작을 했고, 첫 이제 작가 일은 예능 작가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비평, TV 비평 글을 많이 썼었고, 칼럼, 에세이 이런 장르들을 쭉쭉쭉 써나가던 이제 과정에서 처음 제가 드라마 데뷔는 2부작짜리, 그리고 이제 더 끊어서 가면은 10개로 나눠져 있는 웹 드라마 형태로 먼저 공개를 한 뒤 TV로는 이제 2부작으로 나갔던 드라마를 먼저 썼었어요. 그때도 이제 완전히 처음 쓰는 형태였죠. 그러니까 그리고 픽션이고 그때도 이렇게 모든 걸 또 처음부터 시작하나? 그래서 백지부터? 근데 이제 저는 성격적으로 그냥 해보는 타입이라서
일단 던져놓고 큰일 났다는 걸 그때 깨닫는 그런 타입인데 그때도 그랬고 단편소설 쓸 때도 또 놀랐었어요. 단편소설은 이제 제가 2021년에 나온 이제 안정가옥에서 출간된 무드 오브 퓨처라는 작품의 첫 소설로 실려 있는 아날로그 로맨스라는 작품을 썼는데 단편보다는 조금 긴, 근데 중편까지는 안 되는 꽤 매수가 있는 120매짜리 작품인데 그때도 좀 놀랐었거든요. 왜냐면은 드라마를 썼으니까 그리고 드라마를 쓰던 중이니까 드라마를 운용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사고를. 그걸 이제 소설로 풀어낸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걸 그때도 또 배웠는데 배우고 나서 이렇게 좀 사람이 러닝이 있으면 자기 안에 새겨두면 좋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딱 에디터리님 만나서 했을 때는 왜냐면 제가 이제 드라마로 쓴 기간이 워낙 길었고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썼었고 이 이야기가 완전히 끝까지 간 적은 없지만 정말 여러 번의 시놉시스도 있고 뭐 이것을 위해 어떤 준비했던 시간과 자료들 공부했던 것이 너무 많으니까 말 그대로 제 안에 콘텐츠가 되게 많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소설은 안 써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접하는 장르이기도 하니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렛츠고 했던 거죠. 근데 아마 제가 처음 들었던 메일에도 있었을 텐데 초반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장편이라는 거는 너무 긴 이야기인 거예요. 이 한 권의 책이 나온다고 할 때 이 한 권의 얘기가 한 개 이야기잖아요. 네. 단편이랑은 다르게. 그런다고 할 때 생각보다 너무 긴 이야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근데 사실 맞았던 것도 있어요. 원래 제가 쓰고자 했던 작품이 10부작이었 뭐 80부작 정도로 생각했다가 뭐 12부작까지도 얘기가 나왔던 정도의 사이즈의 이야기였으니까 네. 그 정도 사이즈의 이야기여야 이제 한 권의 책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근데 처음 써나갈 때 이런 좀 멋있는 말로 쓰기는 했는데 그랬던 이유는 엄청 많이 버렸어요. 이런 시행착오 과정이 굉장히 길었고 처음에 문체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톤. 저는 제 문체나 제 톤 이게 특유의 어떤 말투에서 비롯된 제가 사실 말하는 거랑 조금 비슷한 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톤을 되게 쉽게 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시점의 문제나 공간의 문제 같은 것이나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난 뭐 배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인물들을 어떻게 시작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써나가는 과정에서 그 톤을 잡기가 진짜 어려웠고 그래서 쓰고 버리고 아마 한 하루에 많이 쓰는 날은 30매도 쓰면 30매 사실 꽤 많은 분량이잖아요. 20매, 25매씩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이제 요만큼만 살리는 거죠. 몇 문장만. 그 과정이 좀 길어서 그때 아마 쓰면서 이거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이구나. 드라마 때도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단편 소설은 그리고 이 끝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이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엄청 큰 그림, 큰 옷을 지어야겠다. 그런다고 할 때 꿰매는 과정이나 이 모양이나 형태나 이것들을 잡는 시간들이 내 생각보다 길어지겠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졌다는 것을 에디터리님은 아시죠? 네. 그래서 네. 힘들었지만 그걸 잡은 다음에는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네. 뒤로 계속 가속도가 붙는 스타일로 맞아요. 작업을 해서 그 이후로는 또 치고 나갔던 부분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1월에 만나서 계약하고 합시다 한 다음에 6월에 이제 첫 1, 2장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의 이제 총 마감이 8월 중순 이렇게 됐으니까 정말 그 뒤로는 속도가 빠르게 붙었다. 네, 1, 그 2장이 초반에. 제일 어려웠어요. 네. 네, 그리고 그 1, 2장은 여러분이 책으로 보시면 정말 그냥 순식간에 넘어갈 어떤, 네, 그 발판을 좀 밟아보는 그런 느낌인데, 그 이야기를 짓기까지가 그렇게 오래 걸린, 네,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설 집필하는 동안에 작가님이 흔치 않은 부상을 당해가지고는 네. 이것이 또 저희의 엑셀 밟는데 또 큰 도움이 되었다. 집필 엑셀을 밟는 데는. 네. 근데 그 한 달 동안 한 달이 넘게 그쵸. 집을 나서지 못하는 그 상황이었었는데 이제서야 좀 많이 그 당시 좀 답답하고 힘드시지 않았을지 네 여쭤봅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6월 초에 드렸으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4, 5월에 썼던 거죠, 1, 2장을.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뒤를 좀 힘 있게 나가야겠다 하면서 아마 뭐 중반 정도 가까울 때쯤까지 드리고 나서 다쳤던 것 같아요. 7월 초의 일인데 근데 제가 그런 면은 확실히 있어요. 제가 밖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게 책에도 잠깐 나오는 말인데 강우라는 친구한테 이제 개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게 개 같다는 게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강아지 같다, 골든 리트리버 리트러버 같다, 네. 뭐 좋은 의미로는.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얘는 안 들어오려고 한다. 집에 안 들어갈래. 개 산책 나가면은 아시죠? 개 산책 나가면은 목줄 길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버티잖아요. 네. 그것처럼 한 번 나가면 안 들어오려고 한다. 물론 전 집에 있으면 또 잘 있기도 하지만 밖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날씨가 좋을 때 밖을 좋아하고 계절적으로는 뭐 여름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좀 그런 사람인데 조금 계속 핑계가 됐었던 거죠.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은데 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운동도 하고 싶고. 왜냐면 저는 24시간 동안 집에 있으면 굉장히 우울해지는. 딱 24시간. 예, 넘어가면 우울해지는 타입이라 되게 나가고 싶어 하고 막 이런 저랑 약간 충돌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글을 쓴다는 거는 다 엉덩이 힘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찌됐건 절대적인 시간이 확실히 필요한 작업인데 그 시간을 확보를 하는데 저 혼자만의 사투가 있었던 기간인 거예요. 쓸만하면 또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했다가 수영도 했다가 부상은 이제 폴댄스 때문에 당한 건데 뭐 폴댄스도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친 거죠. 다쳤는데 사실은 전 지금까지 골절이 좀 많아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유명한 이야기 남긴 적 있죠. 이제 30대 이후에 골절 보험은 보통 못 타간다. 이게 그게 30만 원, 보통 20만 원 이런 식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친구가 보험 관련 일을 이제 은행에서 하고 있어서 타가는 사람 거의 없는데 지금 너가 4번째 탔다고 하지 않았냐. 저 지금까지 골절 부상이 4번 있었는데 네. 이번이 제일 큰 부상이었죠. 지금까지는 계속 실금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부러진 거였어요. 골절이었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처음엔 되게 좌절이 심했던 게 아픈 것보다는 이 깁스를 하기도 했는데 깁스를 해도 이제 실금이나 이런 경우 걷거든요. 발을 딛거든요. 근데 발을 아예 못 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도 그 박혀 있는 의자에 앉아서 다녀야 하고 밖에는 이제 목발로 다녀야 했는데 이제 올 여름 모두 다 아시다시피 너무 더웠기 때문에 목발을 짚고 집 밖을 나간다는 되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거기 더해서 제가 집이 조금 특수한 위치에 있어서 인왕산 자락에 있는데 인왕산에 올라가는 그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오르락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 중에 계단이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 계단길 중간에 있어요, 집이. 그러니까 집에 올라갈 때 평지까지 가려면 40개의 계단. 그게 그냥 길인데 4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계단을 목발을 짚고 간다는 건 굉장히 고난이도거든요. 그래서 못 나가게 된 거죠. 왜냐면 나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근데 이제 집에서 뭐 하겠어요. 이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감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속으로 은근한 마음으로는 네. 이거 쓸 수 있겠다. 잘하면 시간 분명히 맞출 수 있겠다 했는데 사실 7월 동안 굉장히 열심히 썼는데 그래도 분량이 꽤 남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원래는 저는 좀 은근히 4주 정도 지나면 풀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면은 뭐 목발이라도 떼게 해줄 줄 알았는데 네. 전치 6주라는 건 6주 동안을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주를 더 하게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이 2주가 그 8월의 마지막 2주였어요. 근데 이때는 그 전에는 그래도 뭐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거나 되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나갈 때도 있긴 있었는데 친구가 방문을 하거나 근데 이 2주 동안은 현관 문을 이제 택배 받을 때 빼고는 열지 않은 단 한 번도 안 나가고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살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루틴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인데 루틴으로 살았어요. 눈 뜨고 이제 씻고 밥 먹고 일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상체 운동을 하고 홈트를 하고 또 일하고 밥 먹고 잤어요. 이거를 2주 동안 하면서 그 책을 마감을 끝냈던 거죠. 와. 그래서 정말 저와 유이 모두에게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이 됐다. 그래서 이다혜 작가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신 이다혜 작가님께서 그 작가님의 부상이 마치 액땜과 같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액땜. 네, 메일에 그렇게 써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상을 딛고 저희가 이렇게 마감을 훌륭하게 해냈고 네네. 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 신이 떠나도가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드라마 극본으로 작업을 하다가 중단되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그 아까 얘기했던 두둠치 스테이션 12월 10일에 올라온 방송을 듣고 그 이후에 작가님의 에세이 엔솔로지 저는 언제쯤 잘 풀릴까요?에서 작가님이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드라마 주인공은 무당이다.
정확히는 신이 떠난 무당의 이야기다 라는 한 줄 코멘트를 읽고 작가님께 무려 2025년 1월 2일 첫 영업일에 메일을 썼습니다. 연초부터 이렇게 딱 소설 제안을 받았을 때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작년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실 출간돼서 제 글이 공개된 게 저는 언제쯤 잘 풀릴까에 실린 글인데 그 글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글이었어요. 왜냐면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 책이랑도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뭐 보통 그 책 주제 자체가 사주라든지 뭐 타로라든지 별자리라든지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제안을 받고 나서 씀에 이제 윤혜은 작가님, 이묘한 작가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 글을 쓰게 됐는데 쓸 때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지만 그 드라마를 쓴 기간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저에게는 드라마로서도 드라마를 집필을 하는 작업에서 배우고 알고 제가 읽고 얻은 것들이 당연히 있지만 그거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 일 중에 하나를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겪어내면서 그 과정에서 드라마도 떠나 보내면서도 이 삶이 나에게 운명이 혹은 뭐 불운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조금 형태적으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쓴 그 에세이인데 그 쓰는 과정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원래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저한테는 조금 치유의 과정이 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글이에요. 많이 읽히지 못한 이유는 또 계엄 직전에 출간이 됐죠. 책이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네. 당시에 홍보를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계엄 직전에 출간이 돼서 그 점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 글 자체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글이에요. 엄청 소중한 글이고 근데 그때 신이 떠나도를 쓰고 있을 때의 한중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계속 드라마 마감 작업을 하면서 나에게 있는 내 주변 사람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겪은 어떤 일을 같이 감당해 나가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과정 그 과정을 표현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그 말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사소하게 불운이 많다라는 말들을 농담처럼 듣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를테면 다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하면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뭐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되게 사소한 것들 일상에서 진짜 사소한 것들도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막 나쁘게 생각하는 타입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걸 뭐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영원히 나쁜 거잖아요. 불운하면. 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일상에서의 사소한 불운 같은 거는 정말 랜덤하게 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 삶에서 내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과 바꿨다. 그게 이제 행운 이론으로 그 책에 그 에세이에 나오는데 바꾼 지점이 있고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이라는 게 있다면 총량은 좀 동일할 것이다. 에디터리님이 또 이만큼 갖고 있고 저도 이만큼 뭐 100이라면 100 갖고 있는데 그거를 뭐 인생 초반에 쓰는 사람도 있고 그쵸. 또 인생 말년에 쓰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고루고루 나눠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말 또 공교롭게도 저 추천사를 써주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사랑 작가님께서 소설에 작가의 말에 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걸 굉장히 제가 강렬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작가의 말에 쓰신 말이에요. 제가 로또가 안 되는 이유는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서일 거예요. 이 맞아. 네. 문장을 쓰셨었는데 이 문장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그렇다면 엄마 아빠를 만나는데 로또 정도의 운을 사실 미리 쓴 거는 태어날 때 내가 그 운을 그만큼 쓴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 좀 총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불운하다면 어떤 부분이 그게 뒤에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물론 메시로 이제 그 책에서는 상징이 되긴 하는데 어떤 내 삶에서 내가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나는 진짜 대단한 행운이라고 느끼는 일이 전 있거든요. 그게 메시만이 메시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메시만이 아니라도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로 나눠 가진 거죠. 그 운은 되게 표면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처음으로 굉장히 다행이다. 행운 불운으로 나누지 않고 행복 불행으로 나누지 않고 이것을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 그 과정이 사실 담긴 에세이라 저에겐 굉장히 소중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인데 그 글에서 사실 발견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책을 씀에서 샀다. 거의 운명이죠. 지금 운명이 하나로 이 세계관이 하나로 뭉쳐지고 있죠. 지금 추천사 정사랑 작가님까지 해가지고 네. 모두 뭉치고 있는데 그 책을 그래서 내고
되게 안타까웠어요. 많이 안 읽히니까. 그놈 경험 때문에. 그때 뭐 누가 책을 읽겠어요. 그럼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또 개업날 녹음을 했던 그 두둠칫 위키드 방송에서 그걸 듣고 그 책과 또 연결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게 1월 2일이니까 네, 1월 1월 2일 딱 그 영업 시작일이죠. 모든 사람이 어쨌건 12월의 폭풍에서 벗어서 어떻게든 일상으로 좀 돌아와서 뭘 해보려는 시기인데 제가 아마 그날 딱히 일도 없는데 카페인가를 가려고 일을 뭐라도 해보려고 막 써보려고 나갈 때 메일을 폰으로 받은 거예요. 그때 기분이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무언가 일이 생길 건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랬던 게 기억이 나고 장편 소설로 쓰자고 하셨을 때 제가 좀 감사했던 것은 저 작년쯤 한 뭐 딱 1년 됐네요. 10월 11월쯤에 그때 처음으로 좀 이 작품 신이 떠나도라는 작품 다시 좀 보고 싶다. 다시 내가 이 이야기를 쓸 수 있을지 안 쓸 수 있을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 때였어요. 그때는 어떤 구체적인 상이 있진 않았고 지금까지는 계속 재림의 이야기로서 좀 밀어붙였었으니까 드라마 때는 미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살피면 좀 청소년의 시선, 그러니까 그래서 청소년 소설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만 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생각만 하던 상황에서 아무도 밀어주지 않으면 마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라에 큰일까지 터지면 어떻게 마감을 합니까? 전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때 어찌됐건 해보자라는 말을 해주신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됐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갈 운명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게 저희 작가의 말에도 작가님이 이제 이야기는 마침표를 찍고 나갈 운명이었다라는 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운명적으로 책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신이 떠나도 이 이야기를 처음 떠올린 것이 2019년에 기획안을 이제 좀 쓰셨다. 그리고 드디어 완성이 2025년에 되었고 이 이야기를 정말 6년간 이제 끊임없이 쓰고 또 썼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 붙들고 쓸 수 있었던 동력은 작가님께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거는 이제 2019년에 기획안도 처음 썼고 그때 계약을 이제 드라마 제작사랑 했기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드라마로 쓴 기간을 제가 세어 보니까 3년 반, 딱 3년 반을 썼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사실 쉰 기간인 거죠. 이 이야기가 떨어져 있었던 기간이 있고 올해 1년 이렇게 이제 소설을 쓰게 된 건데 처음에 이 이야기를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이유인데 원래 드라마를 작품으로 계약하지 않고 기간과 작품 그게 어떤 작품일지는 모르지만 이 작품의 몇 회차로 계약을 보통 많이 하는데 제가 할 땐 저도 그랬어요. 요새는 조금 더 추세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는 기획안을 내서 그 기획안이 좋으면 아니면 다시 써보자. 기획안이 어쨌건 처음에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획은 처음에도 당시에 이제 제작사의 인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가자, 좋다고 했던 기획안이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이 이제 아이디어 자체죠. 사실은 신이 떠난 무당.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엄청 잘 나가다가 신이 빡 떠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되돌리려고 발버둥 치는 무당의 이야기야 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엄청나게 흥미를 가지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게 되게 재밌다. 드라마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사실 소재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의 힘을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외부의 반응도 굉장히 사실 좋은 편이었었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갔을 때 제가 드라마를 썼을 때 뭐 여러 가지 당연히 이제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이야기가 가진 힘은 되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이 신이 떠나도를 쓰기 전에 쓴 게 픽션으로는 사실 2작품이에요.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저의 첫 드라마랑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아날로그 로맨스라는 이제 근미래 SF 로맨스 소설이에요. 이 2작품이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쭉 써온 에세이들이 있죠. 근데 그 에세이들이 어떤 하나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다는 거를 이 이야기를 쓰면서 깨달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끝이라는 것이 오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인간의 인생으로 봤을 때 챕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라고 할 때는 뭐 이별, 뭐 죽음,
상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끝들, 자신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땐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끝나는 순간들이 오는데 그 끝 후에 대부분의 인간은 당연히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계속 살아간다고 할 때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늘 궁금해왔고 그때의 마음들을 쓰고 싶어 했다는 걸 알았어요.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드라마는 주인공 이한이의 남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비밀번호를 찾는 얘기거든요. 이 남자친구 폰을 받게 되는데 이 비밀번호를 찾으면서 계속 이제 과거를 떠올리고 그 비밀번호를 찾으려고 애쓰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아날로그 로맨스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가 어느 날 이제 헤어졌어요. 굉장히 오래 사귀고 잘 만나던 친구는 헤어지고 나서 이 헤어짐을 납득하지 못한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든 이 남자를 되찾기 위해서 그 되게 작은 아일랜드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연애 프로그램 지금 하는 그 연애 프로그램 짝짓기 프로그램이죠. 예,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억지로 그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를 다시 쟁취해오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당연히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첫 번째 드라마의 경우는 그걸 제가 오픈으로 열어놔서 굉장히 다양한 좋게 말하면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이 끝을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전 100%라고 생각해요. 전 되돌릴 수 없고 그 되돌리는 방식으로 돌아왔다고 자기가 느끼더라도 그것은 전과 같지 않다. 근데 그 되돌릴 수 없는 거를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죠. 인간이니까 저는 다. 네. 근데 그 과정들에서 분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는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건 어떤 면에서는 해피엔딩 이후에도 우리는 산다라는 제목이 정말 정확한. 네. 근데 그게 심지어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네. 그리고 아니면은 심지어 완전 클로즈에 닫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엔딩 있잖아요. 정말 드라마 같은 경우에 꽉 닫았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 드라마가 그렇게 끝나는 경우에 정말 완전히 문을 꽉 닫아버렸다. 더 이상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근데 그렇더라도 그게 꽉 닫았더라도 그들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 다음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꽉 닫아서 끝나면 끝나는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지금 저랑 멀었어요. 왜냐면 더 이상 이 뒤를 안 찍을 거니까. 뭐 드라마라면. 네. 근데 그들이 살아있다. 그들이 그 다음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런 얘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다면 저는 그럼 그 뒤를 좀 써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식의 욕망이 있다는 거를 신이 떠나도를 쓰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쓰는 초반 1, 2년이 정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도 굉장히 운이 좋게 나에게 이 무당의 신이 떠났다라는 설정이 떠오르는 바람에 비주얼적으로라는 것이 드라마로서나 이 이미지라는 의미로가 아니라 제게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그 끝을 신이 떠났다라는 상황에 딱 대입을 한다면 한국엔 그런 직업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네. 신이 오고 그 신이 떠날 수도 있는 네. 직업이 한국에 존재하는 거고 전 그 직업을 찾아낸 거죠.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의 무당이라는 직업에 대해 쓰는 것은 그러니까 그 직업을 찾아낸 이상은 이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순간이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일 때 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쓰고 싶었고 그런데 드라마를 쓸 때는 그 끝을 결정하는 게 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작업의 특성상 그 끝을 맺을 수 있는 게 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쓰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다시 못 쓸 줄 알았었죠. 근데 이제 결국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이야기가 나온 이상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가인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가 본인의 소설에서 이런 문장을 쓴 적 있거든요. 뭐 어떤 소설가로 나오는 인물이 그 내용 속의 인물한테 소설가 지망을 하는 학생이 와서 막 물어봐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어떻게 할까요? 막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막 그러니까 그 소설가가 계속 쓰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야기는 하나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저로 대입을 해서 글을 쓰는 저로 대입을 해서 내가 하나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고 그걸 막 굳이 찾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절로 찾아진 이야기고 그 저절로 찾아지는 순간에 쓰고 있었고
그것을 알려준 이야기가 음. 저에게는 신이 떠나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붙들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이 떠나도는 끝이 나고 나서야 시작하는 이야기.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네,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해바라기 이야기로 처음 포문을 열었지만, 그 신이 떠나도는, 저희의 일상에 스며든 그 샤머니즘, 무속 관련한 부분들을 매우 매우 이제 많이,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명당을 찾고, 그리고 개업식 혹은 바퀴 달린 것을 드릴 때 또 고사를 지내고, 사소하게는 문지방 밟지 않는다. 밤에 손톱 깎지 않는다. 숫자사는 피한다. 그리고 손 없는 날 이사하고 이사할 집에는 밥솥부터 옮겨놓는다. 그리고 깨진 거울은 집안에 두지 않는다.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않기. 이거는 진짜 초등학교 때 늘 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이런 미신을 믿든 믿지 않든 이게 우리에게는 불운을 피하는 방식. 기왕이면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지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런 소재가 재밌다, 흥미롭다라고 좀 생각하고 눈여겨보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처음에 이제 무당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고 했을 때 무당이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 좀 강렬하잖아요. 그런 그 이미지도 강렬하고 그러니까 그걸 많이 사실 기대를 하셨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무당의 접신이나 공수나 이게 궁금했었던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무당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무속 안에서의 미신들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지키는 민족인 것이 더 흥미로웠어요. 방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게 저한테 어렸을 때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가난한 동네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었었는데 처음으로 아파트다운 아파트도 아니고 1동짜리 뭐 한 7, 8층 되는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처음 생긴 거죠. 처음 본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라는 걸 너무 타보고 싶어서 그때는 막 지금처럼 막지 않아서 그쵸. 예, 탔던 거예요. 근데 그게 4층짜리 F라고 되어 있었던 거죠. 그게 너무 이상한 일이었던 게 저한테 너무 강렬한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물어보죠, 아이들이. 왜 4가 아니라 그때 F야? 영어도 모를 때니까 더 어릴 때여가지고 왜 4 자리에 무엇이 없는가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저에게 되게 강렬한 기억이었는데 아마 그 기억들처럼 일상에서 그런 것들이 좀 모여 있고 그건 사실 저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라면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 제가 그 드라마를 했을 때는 마포에 살았고 작업실이 상암이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려고 거리가 이제 멀지 않아서 바이크를 잠깐 몰았었어요. 한 2, 3년 몰았던 것 같은데 그 바이크를 처음 샀다고 할 때 제 친구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바퀴에 아무거나 술을 뿌리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러니까 뭐 집에 있는 거 소주 그냥 뭐 저는 닭가슴살 이제 삶을 때 소주를 넣는 것 때문에 소주 같은 게 있거든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 편인데도 있을 순 있잖아요. 소주나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뭐 뿌리라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무런 그거를 하는 게 너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해서 나쁠 게 없다면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행위들이 한국인들에게 너무 익숙하다는 거? 그게 저한테 늘 흥미로운 일이었는데 네. 이제 무당에 대한 이야기를 쓰니까 그걸 엮을 수가 있게 된 거죠. 미신적인 요소를 계속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일종의 징크스이기도 하잖아요. 미신은 연결되니까. 맞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그런 걸 물어보면 그게 다 다른 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해보잖아요. 어릴 때는 횡단보도를 흰색만 밟고 가기. 아무것도 아닌데 아시죠? 네. 뭐 그런 것들 진짜 사소한 것들 양말을 꼭 왼쪽부터 신는다 이런 거나 특히 스포츠 선수들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들은 엄청 승패랑 직결된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인 FC 바르셀로나의 선수 같은 경우도 반드시 오른발로 들어가는 선수가 있고 네. 진짜로 항상 필드에. 뛰어서라도 애매한 발 위치여도 뛰어서 들어가는 선수가 있고 들어가자마자 기도의 어떤 포즈 같은 걸 하는 선수가 있고 그게 다 일종의 리추얼인데 그게 미신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깨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같은 것들. 근데 그게 익숙하다는 거? 그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 무당 자체보다는 무당이란 직업도 굉장히 흥미로운 직업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직업이지만 저는 한국인들만큼 점술과 자기 자신의 캐릭터 해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네. MBTI가 왜 그렇게까지 그럼요. 이렇게 했고 요새 이제
트위터나 이런 곳에서는 오하사 이런 것들로 나의 하루 일정 같은 네. 것들을 이제 생각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에 좀 기대는 마음 같은 것들을 훨씬 궁금해 했었던 것 같고 그런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는 직업이 아주 크게 보면 점술가 무당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초기 설정에서 굉장히 깊이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결국 최종적인 지금 이 형태에서는 아주 많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저는 정말 크게 역할을 하는 건 심리상담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옛날에도 그랬을 거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그러고 있을 거고 그래서 근데 또 어떤 순간에는 사실 상담을 가거나 병원에 먼저 가야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게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엄청 정신건강이나 마음, 뭐 신경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지금처럼 과학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특히 여성에게는 굉장히 크게 위안의 장소, 소통의 장소로 자리를 했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고 그 역할을 하는 무당이기를 바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좀 들어주는 무당이기를 바랐고 그 마음을 읽는 것으로 이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을 재림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오히려 신이 있었을 땐 정말로 뛰어난 무당이었기 때문에 그 뛰어나다는 것은 신을 통해서 자신이 얻는 정보가 굉장히 많고 그것을 알리고 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설정에서는 아주 잘 하지는 못했었다가 좀 독특한 인물인 앞집 남자 강우를 통해서 그것을 좀 상쇄하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들이 나오게 결국 표현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던 거는 소설 관심회에서 제가 하필이면 호박파차를 준비해서 그것도 상상도 못했는데 왜냐면 저는 검은 보리차였나? 그걸 받아서 호박파차가 그 차중에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떤 독자님께서 독자분들께 나눠드릴 음료를 좀 골고루 선택지를 주려고 보리차뿐만 아니라 호박파차를 같이 섞어서 준비를 했는데 한 독자님께서 나에게 신이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호박파차를 보신 그걸 보고 정말 너무 놀랐다. 그렇죠. 팥이 있으면 한국인들은 바로 동짓날 귀신이 떠난다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너무 흥미로운 거죠. 그런 게 사실은 민족 전체한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빨간색으로 글씨 쓰면 안 되는 것이. 네, 그게 그냥 저희 뼈속까지 이렇게 뭔가 새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런데 작가님 그날 알았지만 작가님 모태신앙이시라는 이게 좀 그게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였는데 아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모태신앙은 원래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도 신앙이 있어서 아이를 그때부터 이제 신앙과 마음으로 키워서 탄생과 동시에 막 유아 세례라고 하는데 그걸 주고 이런 경우를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저는 100%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제가 이제 4살 오빠가 6살이었던 시절 저희가 이제 서울에 살다가 하남, 지금 현재 본가가 있는 하남으로 이사를 갔을 때 그때부터 엄마가 교회를 다니셔서 사실 저는 한 4살 때부터 교회를 엄마랑 같이 다닌 거라 사실은 마찬가지죠. 모태신앙이랑 어떤 자아 형성이 되기 전에 교회를 놀이의 터전으로 삼고 굉장히 자라났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할 때 모태신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 권사님이십니다. 평생을 몇십 년을 한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굉장히 신앙이 깊으신 분이고 제가 보통 하남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오랜 친구들이 있어요. 길게는 벌써 35년? 그러니까 완전 아기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친구인 그다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까지 해서 쭉 그 멤버들이 있는데 그 멤버들의 대부분은 또 교회 친구들이에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학교와 다른 친구들도 있고 같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속 교회에서 교류를 이어간 그런 케이스라 사실은 교회 키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제 지식,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이나 지금은 교회에 출석을 하지는 않지만 지식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저희 관심에 참가해 주신 독자분들 한 분이 이걸 읽어주셔서 그런 건데 이게 되게 초반에 나오는 거여가지고 이제 엄마가 어떤 신앙이 있는 그런데 이제 내용에서 사이비긴 하지만 어쨌건 기독교 기반의 사이비에 빠진 엄마가 귀신 들린 거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고 엄마가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말하는 이 씬이 있거든요. 이게 저는 따온 게 제가 처음 독립할 때 그분은 좋은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건데 제 친구 어머니가
너무 잘 됐고 너무 기특하고 너무 이나 너는 어디 가서도 잘할 거고 너는 제주도 한라산에 혼자 떨어뜨려 놔도 먹고 살아야 그렇지만 인간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하면서 제 손을 잡고 이나야 언제나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 그걸 잊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되게 강렬한 기억인 거죠. 네. 이게 이제 보통 교회 용어라고들 하는데 교회에서만 쓰는 소셜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나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을 들으면 이 사람이 교회의 말, 교회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뭐 배우자 기도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게 아니어도 그냥 똑같은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있죠. 그래서 물론 교회에 다니는 그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진 않죠. 이게 이제 다른 물론 권사님이 한 분 등장하시긴 네. 합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그런 이해도는 있긴 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는 무당 얘기 쓴다고 한 걸 좀 싫어하셨었죠. 지금도 그러니까 설득을 항상 이런 식으로 해요. 엄마 귀신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만족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썼으면 좋겠는 거죠. 엄마로서는. 무당도 무당이고 그다음에 막 귀신 나오고 이런 얘기를 안 썼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내가 귀신 안 나온다. 신이 떠난 다음 얘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런 느낌인 거죠. 그 엄마 입장에서는 무당이란 직업인이 이제 그 귀신이랑 연결이 되니까 근데 그 귀신이 떠난 다음 얘기야. 이게 신도 아니에요. 귀신이 떠난다는 얘기야. 이러면 조금 안심을 하는 사람 얘기야. 사람 인간 얘기 휴머니즘 네. 이렇게 가면은 좀 안심을 하시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 발 다쳤을 때 막판에 오셨었어요. 저희 이제 초반엔 너무 덥고 상황이 안 좋아서 못 오고 계시다가 막판에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드린 2주 그 2주 때 오신 거거든요. 단 한 번도 못 나가고 있을 때 그때 오셔가지고 저희 엄마는 들어오면 바로 기도하세요. 그 정도의 이제 엄청 신앙인이시고 한 다음에 그때 제가 발 다친 거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거의 끝나간다. 그때가 제 기억에 진짜 이틀 이렇게 남았을 때예요. 이틀이면 끝난다. 3일이면 끝난다. 이때인데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발을 부러뜨려 주셨다. 말이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 이지만 물론 의도는 그게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정말 부러뜨렸다는 아닌데 사실은 전화위복 같은 얘기인데 그걸 그쵸. 표현을.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달라요. 전화위복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좋은 단어잖아요.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다. 저희 박 권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뭐 따지고 보면 은혜가 아닌 것도 아니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책에 받아보시고 네, 마음에 들었으면 하는 네. 네, 그런 마음이 들고요. 네. 그러면 무연동 1번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도자료에 간략하게 적어놓은 줄거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무연동 1번지 무연맨션, 꼭대기 귀신의 집이라 불리는 그곳에 무당 현재림과 딸 현미래가 도착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용하디 용한 무당으로 K엔터계에서 신발 날리던 제리마 씨. 제림에게서 신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떠났다. 그리고 제림 곁에서 일을 돕던 직원 문강은도 제림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자취를 감추었다. 제림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이 돌아오길 기원하는 날들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래의 꿈에 엄마의 할머니가 나타났다. 엄마가 마지막 문제를 풀면 돌아오실 거래. 미래의 한마디는 오로지 신령님께 맡겨온 앞날을 제림의 손으로 계획하게 만들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계획. 그렇게 제림은 무연맨션을 찾아왔다. 두둥. 네, 그렇게 제림과 미래 이 두 모녀가 무연맨션에 사는 주민들 문강우, 마이클, 황민영, 신유경, 박길순과 손녀 아론 등과 함께 얽히고 설키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각 주민들은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제림이 살짝 밀어주는 방식으로 매우 흥미롭게 흘러가는데요. 소설을 쓰면 어떤 등장인물이든 다 작가님의 어떤 모습을 하나씩 이렇게 심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 메시라는 신을 모시는 우리 문강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작가님과 어떤 점이 닮은 인물로 설정하셨을까요? 강우는 이제 처음에
여러분이 소설을 딱 펼치면은 바로 만나게 돼요. 바로 만나게 되는 그 인물입니다. 네. 딱 제림이 먼저 나올 것 같지만 저희 주인공이니까. 근데 강우라는 친구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친구는 사소하게 불운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그런 면도 사실 저한테 좀 다운 부분이 있고 근데 저보다 더 심하죠. 저는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 책 안에 강우가 어렸을 때 뽑기를 해도 맞아요. 다른 아이들은 동그라미와 세모를 뽑는데 별을 뽑았다 이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원래 그 부분이 되게 길었었는데 많이 쳐냈죠. 저희가 이게 책이 굉장히 많이 볼륨이 깊어지는. 제가 네. 진짜 길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좀 많이 정리를 했는데 제가 썰을 많이 푼 부분들을 이제 내용과 아주 큰 상관이 없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제가 불운을 사실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런 불운들이 있는 친구로 설정을 좀 했고 근데 그런 불운들, 사소한 일상에서의 불운들이 근데 삶을 정말로 완전히 망칠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그 정도는 아닌 불운들을 이제 차곡차곡 정립해 나가는 친구인데 어느 날 삶을 좀 뒤흔들 수 있을 정도의 사건 하나가 벌어지면서 이제 제림을 만나게 되는 건데 이 친구를 생각을 할 때는 사실 드라마일 때는 이 역할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제림이랑 미래는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전 처음부터 모녀 이야기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 둘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면 이 앞집에 사는 남자는 여자였던 적도 있고 처음 설정에서는 그 다음에 뭐 남자이지만 쌍둥이 중에 한 명이었던 적도 있고 굉장히 드라마적 설정이죠. 그 다음에 뭐 되게 많이 바뀌었었는데 강우라는 사람으로 세팅을 하게 된 거는 저는 이 친구의 신이 있다면 그게 꿈이었으면 했었었는데 배우라는 꿈을 이 친구한테 준 다음에는 이제 지금 현재의 강우라는 인물로 좀 많이 형태가 완성이 됐고 일단 배우가 꿈이었기 때문에 좀 저는 튼튼한 씩씩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운동을 좀 했던 이제 운동선수들이 보통 허우대가 좋기 때문에 키도 크고 이제 몸 같은 게 좋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몸을 쓰는 방법을 아니까 배우는 특히 저는 몸을 통해서 자신의 연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을 쓸 줄 아는 사람 이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영화 쪽 일을 또 워낙 오래 했었기 때문에 영화 인터뷰도 이제 작가로 굉장히 오래 일했고 영화 칼럼도 오래 썼고 영화 쪽 업계에서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영화, 드라마 다 연기를 하는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 제가 굉장한 리스펙트가 있고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언제나 궁금해하고 좀 특별하게 여기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꿈꿨는데 근데 재능이라는 것이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런 신이 떠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인간일까를 생각하면서 세팅을 하고 조형을 해나갔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운동을 좋아한다면 무엇인가 좀 이 친구의 설정에 제가 좋아하는 걸 넣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신이라는 단어는 지금 뭐 여러분들은 또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메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제가 이제 메시의 20년 정도 되는 팬인데 그래서 이제 메시는 이제 이꼴신 이제 GOAT God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염소 그게 이제 Greatest of All Time 이 모든 시간 모든 역사의 최고의 선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농담 사실 조금 코미디 요소로 넣은 것도 있고 그 씬 자체가 좀 코믹한 씬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좀 녹여놨고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저와 사실 닮은 지점은 그거죠. 이 친구가 누군가랑 그냥 만났을 때 타인과 일상에서 어떻게 만났을 때 특히 이웃 뭐 이런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 원래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미용실인가에서 그 씬이 사실 빠졌죠. 그 장면이 미용실인가에 가서 머리를 하러 갔다가 뭘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 미용실 사장님의 뭐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 뭐 산책이랑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한다고 했겠죠. 근데 그런 스몰 토크를 그냥 나누다가 가볍게 나누잖아요. 대화를.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가 갑자기 강우한테 자신의 어떤 역사 같은 걸 털어놓으면서 막 이 어떤 미용실을 왜 여기다 세우겠는지 내가 왜 여기서 이 미용실 하게 됐고 이 강아지를 어떻게 데려오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강우가. 그랬더니 너무 고맙고 문득 정신을 차린 거겠죠. 아마도 그 사장님이 얘기하다가 고맙고 얘기도 들어주고 뭐 우리 강아지 산책시켜주고 너무 고마워 하면서 이렇게 믹스커피를 오늘 뭐 몇 박스가 왔는데 너 하나 줄게 이러면서 막 믹스커피를 받아온 거예요.
받아온 걸 보고 동거인인 마이클이 얘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을 발전시켜서 만들게 된 게 이제 강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태풍심부름이라는 센터를, 거, 네. 예, 태풍심부름 센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이 앞부분, 그러니까 누군가랑 스몰 토크를 되게 가볍게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자신의 삶에 내 삶의 이야기는 이렇게 털어놓는 케이스들을 네. 제가 좀 겪는 케이스예요. 제가 스몰 토크를 잘한다. 근데 저와 시스터우드를 함께 하기도 했고 저의 절친한 동료인 황효진 작가가 저에게 알려준 정보죠.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자기한테 벌어지는 일이 그게 그냥 평균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아시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겪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같이 수영을 다니던 때인데 아마 제가 그 같이 수영을 다니던 어머님들에게 말을 걸었나 봐요. 왜냐면 저한테 익숙한 일이라서 제가 의식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그 말을 걸고 좀 자연스러워지니까 굉장히 친숙하게 저한테 뭘 먹었는지, 오늘 뭘 먹었는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오늘 누가 뭐 누굴 데려다 줬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거죠. 굉장히 내향형이거든요, 황효진 작가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저렇게 대화를 한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랑 바로 인사를 한다고? 근데 그게 제가 저를 실제로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외향형이 맞지만 막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막 아시죠? 네. 그런 그 방송에서 보면은 뭐 김호영 씨, 조건 씨 이쪽으로 분류되는 그런 네. 과는 아니거든요. 근데 스몰 토크를 잘 끌어내고 근데 의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의외로 전 친구들이랑 말할 때는 잘 들어주는 편이 아니거든요. 제 얘기를 하기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완전한 타인과 만났을 때는 아마 제가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느끼는지 혹은 이걸 얘기해도 괜찮다고 느끼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상대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택시 같은 걸 타도 갑자기 택시 기사님의 굉장히 오랜 사연 이런 걸 저한테 말씀하고 그러세요. 정말로. 예전에 테니스 선수였다 이런 거. 배드민턴 선수였다. 안세영이가 막 내가 안세영이를 처음 봤을 때 안세영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런 얘기를 진짜 짧은 길 우리 집에서 홍대 정도 가는데 다 듣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흥미롭다는 걸 전 몰랐어요. 네. 알기 전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뭐 몇 차례에 걸쳐 이제 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는 너는 잼예를 내가 원하니까 누구에게나 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내놓으라고 하는 능력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뭐 작년쯤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이 에피소드가 친구들 사이에 화제가 된 게 그런 요소를 녹인 게 강우라는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의외의 요소죠. 네. 그래서 강우도 그 장면은 빠졌지만 이 뒤에로 가면은 사람들이 강우에게 이제 어떤 털어놓는 맞아요. 순간들이 나오죠. 네. 근데 그게 여러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운전연수를 하는 순간 저희 운전연수 선생님의 삶의 역사를 듣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걸 추천받은 거거든요. 제 친구의 친구를 해주셨던 분이라 그 어떤 이야기도 나누질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지금 요새 어떤 고민이 있는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가 강우에게 있고 그게 읽으셨을 때 좀 판타지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근데 진짜 그 동네 한 바퀴를 돌면 정말 뭔가를 이고지고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캐릭터이기도 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있거든요. 작가님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잘 털어놓는 어떤 능력이 있다 치면 저는 제가 전국 혹은 해외를 가도 저에게 길을 누군가가 물어보는 현지인 같구나. 네. 저는 어느 곳에 떨어뜨려 놔도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꼭 길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현지인 어디에서나 녹아 있는 거죠. 여기에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저 당황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여기 처음 와서 모르는데요 하는 것과 그다음에 주변에 주로 홍대 쪽이라면 이제 잘 알려주기는 하는데 그래서 나는 왜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날까?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라니까요. 네. 인상이나 분위기나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잘 알려줄 것 같고 다정하고도 있을 테지만 그게 해외에서라도라는 것은 네. 제가 봤을 때는 현지인의 느낌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디든 녹아드는 그러니까요. 현지인 같은 심지어 아시안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동네에 사는 아시안인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니까 네. 굉장한 능력이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조금 이야기를 터놓는 이제 능력이 좀 이렇게 섞인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강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라고 저도 생각하고 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쓸 때 좀 편하기도 했어요. 저랑 닮은 구석이 되게 의외로 이 이야기에서 저랑 닮은 구석이 있는 게 강우예요. 사람들은 어쨌건 주인공도 재림이 여성이고 또 어떤 뭐 이런 카리스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뭐 제가 그런 모습이 아니어도 제가 지향하는 점을 좀 떨어뜨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랑 제일 비슷한 건 사실 강우가 제일 비슷합니다. 그래서 강우가 참 매력적이고 첫 그 등장부터 해서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자분들이 이제 강우에 대한 어떤 매력과 애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열어주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주인공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소설 속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길에서 스쳐 지나가면 저 사람 직업이 무당일지도 모를 그걸 그 짐작을 못할 네 트렌치 코트를 입고 긴 머리를 휘날리는 냉미녀. 눈은 그대로 있으면서 입만 웃는 차가운 미소가 특기이고 그리고 재림이 뭔가 신과 접신을 하는 상황에서는 서늘하게 좀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작가님 상상에는 어떤 인물 모델이 있었을까? 이게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이 소설을 계속 읽으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혼자 캐스팅하면서 읽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강우는 뭐 저의 최애인 박보검을 딱 일단 설정해 놓고 좋아하는 걸 무조건 넣으셨구나. 네. 더 좋아지는 거예요. 골든 리트리버 같은 박보검을 상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좋아하다가 이제 재림을 봤는데 재림은 그냥 트렌치 코트 하는 순간 저는 그냥 전지현이다. 그 어떤 새벽녘의 옥상에 이제 기도드리고 있는 그 뒷모습을 봤을 때에도 그 딱 뒷모습이 그럴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혹시 작가님은 어떤 모델이 있었을까라는 상상을 여쭤봅니다. 사실 캐스팅 문제는 당시에도 이제 좀 예민했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유가 있으니까 배우를 딱 이제 대입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한데 이 인물이 이렇게 설정이 된 이유는 사실 드라마였기 때문이죠. 왜냐면 제가 만약에 그냥 소설 쓰라고 했으면 제가 냉미녀라고 묘사 안 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당연히 이 이야기는 소설로서 읽혀야 하고 소설로서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소설의 어떤 설정 부분들의 일부는 분명히 드라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미녀라고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사실 강우도 잘생겼다고 묘사가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미남이라고는 안 하지만 뭐 이렇게 호감형이고 훈훈하다고 느껴지는 그게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드라마인데 뭐 그럼요. 뭐 엄청 비주얼적으로 되게 호감이 아닌 사람을 캐스팅하지는 당연히 않죠. 그리고 이미지적으로 당연히 그려져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 트렌치코트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미지는 비주얼적으로 드라마 영상으로 구현할 때의 이미지가 되게 컸던 거가 있고 저는 그 코트는 뭐 당연히 이제 특정 브랜드를 이제 계속 입는 엄청 각진 느낌으로 입는 걸 생각을 했었었는데 또 무당이 멋진 무당, 특히 MG 무당이 등장하는 되게 좋은 작품 파묘가 있죠. 파묘에서 화림이 검정색 가죽 트렌치 입고 등장하거든요. 그때 딱 그 생각했었어요. 진짜 비주얼적으로 조금 구현이 됐다. 제 작품은 당연히 아니지만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어떤 느낌과 화림의 비주얼이 굉장히 흡사한 지점이 있었고 그때 또 안타까웠죠. 그때는 제가 쓸 때도 아니고 그런데 이 책을 사실 처음 썼던 시기를 생각하면 지금처럼 그 무당이라는 직업이 한국 미디어에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항상 되게 고정적인 이미지로 이제 항상 소비가 됐었던 그 드라마에서 어떤 특정 순간에 좀 괴기함이나 인물들이 어떤 질문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좀 유의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나 혹은 뭐 그 더글로리에서 무당이 쓰이는 방식처럼 어떤 엄청 그런 무속 신앙에 대해서 광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 이제 뭐 욕심을 부리다가 벌을 받고 특히 그 구슬하는 장면의 그로테스크함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지 어떤 좀 다른 방식으로는 등장을 잘 안 했었던 것 같은데 파묘에서 화림도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이제 무당들이 연애 프로그램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좋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전 김고은 배우 또 좋아하기 때문에 한편 조금 이게 이런 게 더 먼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있었죠 제 마음에는. 근데 비주얼적으로는 딱 어떤 사람을 구현했다기보다는 느낌을 생각할 때는 사실 그 파묘의 화림도 좀 비슷했고 제가 워낙 가죽 트렌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굉장히 화림이랑 지금 지나가면은 그
배우 같이 연기한 배우랑 같이 지나가면은 누가 이 사람 무당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더 화림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할 때 보면 재림은 우리의 재림은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인물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 여의도 신당, 원래의 신당이죠. 제리마 씨의 재림 그 신점이 묘사가 안 되어 있는데 드라마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배경이니까요. 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오피스처럼 묘사를 했었어요. 그것도 철제, 실버, 그다음에 네. 블랙 요 정도로만 통일을 시킨 완전 이런 어둡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 막 사실 흔히들 표현하는 그 리디 관공이라고 하죠. 남자들 중에 이제 리디 네. 관공 스타일의 인테리어 아시죠? 까맣고 네. 철제 있고 요런 느낌의 사무실. 어. 이런 느낌의 사무실이 좀 그런 느낌인 사람. 근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차가우면서 이 일을 좀 사무적으로 접근하고 그런데 그 직업적으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접근을 하는 그런 커리어만적 요소가 조금 녹아져 있길 바랬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런 분위기가 잘 살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딸 미래 그리고 딸의 친구 여은이 이제 너무 귀엽고 기특한 친구 사이인데 미래는 무당 딸답게 때론 현실이 되는 꿈을 꾸기도 하는 그런 아이로 나오고요. 그렇지만 가위에 눌리면서 또 과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주기도문이나 반야심경 구절을 낸다면 미래에게는 과학이 기도였다. 이유 없이 남겨진 빈칸을 채워주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과 증상을 설명해주는 건 과학뿐이다. 이렇게 엄마의 반대편만 믿었다라고 이제 청개구리 같은 모습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미래의 단짝 여은은 귀여우면서도 똑똑하고 한편으로는 순진한 구석도 있는 좀 사랑스러운 친구로 나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좀 친근하게 다가갈 줄 모르는 미래가 있다면 유일하게 미래가 마음을 터놓는 믿을 만한 유일한 사람이 여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또 작가님의 10대 시절에 학창 시절에 어떤 친구였고 또 주변에 어떤 친구들과 좀 친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10대 때는 엄청 시끄러운 친구였고요. 지금도 뭐 당연히 예상 가능하겠지만 그때는 지금의 몇 배였죠. 왜냐면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근데 굉장히 전체적으로 당연히 밝았던 아이였던 것 같고 밝고 잘 웃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계속 이런 임원, 뭐 반장, 그다음에 학생회장 이런 것들을 꾸준히 했었어가지고 근데 전 리더십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전 조금 이중적인 면이 있었는데 전 인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저를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엄청 시끄럽고 쟤는 너무 나댄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또 한 그룹에 있는 네.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막 적이 있거나 이런 타입은 당연히 아니라서 친구들을 다양히 만났던 것 같고 그 친구들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친구들 중에 이제 하남에서의 제 고향 그쪽 친구들은 지금도 계속 꾸준히 만나는 굉장히 친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지금도 다 달라요. 뭐 직업도 그렇고 뭐 삶의 방식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성격들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 이제 그런 말들 자주 하잖아요. 사회 나와서 만났으면 친구 안 했을 거라고. 안 네. 했겠죠. 그 친구들 저는 사실 걔네들이 저랑 친구를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사회에서 만났으면 다 이제 정상성 또 이제 한국의 정상적 궤도 안에서 잘 사는 친구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다른 지점들도 있고 사회에 대해서나 그런데 그 친구들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저를 좀 현재 저랑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저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책 읽으면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그 친구들이 물론 에세이 다 읽었고 좋아하고 특히 이제 라면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읽기 되게 쉽고 편안한 책이니까 좋아하고 하지만 소설을 읽었던 적은 또 없고 그래서 이 소설이라는 걸 읽으면 또 어떻게 볼지 어떻게 흥미로워할지 저한테는 흔히들 말하는 갑반인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 되게 평범하고 한국에서 되게 좀 평균적인 그 부근에서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회사를 다니지 않고 혼자 창작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비혼 여성인데다가 주변도 굉장히 그런 인물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고. 굉장히 네. 많고 특히 예술하는 사람들
그래서 흔히들 이제 마포에 다 모여있다고들 하잖아요. 전 종로로 이사를 가긴 했지만 네.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들과 일상적으로 되게 많이 만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것과 또 다른 세계를 늘 친구들 통해서도 만나고 경험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이런 사이이기 때문에 제 10대 시절은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저는 한 시기를 되게 치열하게 보냈던 시기에 남은 친구들이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제가 처음 사회생활했던 예능 작가 시절 또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또 각자 살아가고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삶의 어떤 시기를 함께 치열하게 지낸 사람들이 친구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예전이어도 치열했다는 거는 10대 존재 자체가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시기를 함께 지냈던 친구들. 근데 그 시기 이후에 사실 멀어질 수도 있죠. 그 거리상으로 멀거나 해도. 근데 저는 다행히 제가 이것도 친구가 해준 말인데 무리짓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친구가 표현을 했는데 네. 저는 한번 어떤 시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친밀해진 친구들과 꾸준히 만나온,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 전 친구들이고 꾸준히 만나왔고 지금도 꾸준히 다 만나고 있어요. 그 친구들만이 아니라 뭐 사회생활 할 때 만난 친구들, 그 이후에 만난 친구들 이렇게 해서 계속 다 잘 만나고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어서 뭐 친구? 우정에 대해서는 언제나 쓰고 싶고 언제나 여자들 사이의 감정과 연대와 질투와 어려움과 뭐 그 복잡함들에 대해서도 언젠가 되게 잘 쓰고 싶다. 그게 어떤 형태여도 그런 게 늘 마음에 있고 저한테 되게 우정이 되게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소설을 쓸 때는 재림을 통해서는 보여주기 어려웠던 부분이잖아요. 재림 정말 친구 없을 것 같은 스타일이고 실제로 없죠. 없죠. 근데 그 우정을 좀 보여준다고 할 때 좀 형태를 미래는 처음부터 꼭 여은이 같은 친구가 있길 바랬고 여은이도 되게 초기에 붙어 있었던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미래는 이제 대조가 두 명 다와 대조가 되는 캐릭터이길 바랬어요. 누구든 재림과는 분명히 재림이 상징하고 있는 세계, 재림이 살고 있는 세계, 무속의 세계죠. 무속이 존재하고 무속이 현실화되는 자신의 일상에서는 그것이 진실인 세계가 있다면 그것의 반대의 세계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저는 어느 정도는 약간 미래 같기도 한 지점이 있는. 맞아. 네. 그러니까 과학이 있다. 과학이 해결해 줄 것이다. 네. 이런 게 있는 사람이라 그런 캐릭터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역할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맡아야 대비가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동시에 여은은 어떤 면에서는 작고 귀엽고 모든 게 사이즈가 귀여워진 재림이잖아요. 그렇죠. 네. 막 되게 사소한 미신들을 좋아하고 막 그런 것들을 원하고 그런 것들에 되게 흥미를 갖는 친구인데 이렇게 전혀 다른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늘 재미를 주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책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들과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우정의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는 좀 중요한 얘기라 잘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또 그렇게 여자들의 우정에 대해서 진하게 또 써주실 이야기가 또 기대가 되는 이야기였고요. 작가님 인생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친 소설이 무엇인지 제가 다른 인터뷰를 통해 봤는데 작은 아씨들이었고 심지어 그중에서 조. 근데 이게 심지어인가요? 어떻게 작은 아씨들을 읽고 조를 좋아하지 않지? 그래요. 저는 제 취약한 막내딸의 에이미? 이입하는 그런 소녀였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놀랐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인간이라는 게 다 편협하니까 다 나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가 주인공이니까 사실상 주인공은 맞잖아요. 네, 맞아요. 모든 서사의 핵심 어떻게 안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 이 네 명이 이게 사실 왜 고전이고 인기가 많겠어요? 4명 나오고 4자매 나오고 다 다른데 다 다른 방식으로 이입하고 좋아하고 맞아요. 이럴 수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전 어릴 때는 책을 진짜 많이 읽는 친구였지만 그때는 되게 정말 많이 읽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작가들이나 이제 많이 읽으신 분들만큼 읽었겠죠, 뭐. 근데 그때 이제 다른 어머니가 저희 장사를 하시고 엄청 이제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해줄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전집 같은 걸 막 얻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집에 두시면 그걸 읽는 오빠랑 저랑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게 전집이 막 엄청
훌륭한 전집도 아니고 해적판도 되게 많았고 그때 돌이켜보면 특히 류팽이랑 홈즈는 해적판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전집 진짜 두껍고 큰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발매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됐을 때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아마 해적판이었을 텐데 그런 걸 많이 읽으면서 자랐고 사실은 본인의 나이보다 너무 이르게 그런 책들을 많이 읽긴 했죠. 뭐 홈즈, 류팽 같은 경우는 살인사건 이런 거 나오는 건데 막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읽었으니까. 근데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도 작은 아씨들이 저에게 이제 소중한 거는 조 마치라는 인물을 그러니까 인물을 사랑한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읽고 소설을 읽으면서 가상의 세계의 인물과 나를 동일시하고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일단 롤모델이라는 단어도 없을 텐데 이 사람이 너무 멋지다. 이 사람 그리고 거기서 마치가 처음부터 나는 왜 아들이 아닐까?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아빠가 전쟁을 나가는데 나가지 못할까? 같은 마음을 원래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오빠니까 저는 친가 쪽으로 오빠가 14명이거든요. 그리고 막내딸이에요. 아, 진짜요? 네, 없어요, 위에. 그래서 그래서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도 그런데도 저도 남자였으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빠들이랑 놀고 싶었던 거죠. 오빠들처럼. 오빠들이 정말 막 저 어릴 때는 지금과 같지 않아서 정말 위험한 일들도 많이 하고 모험들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그런 때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오빠들처럼 남자애로 태어났으면 저렇게 막 더 막 아무렇게나 막 위험하게 그리고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자애가 아니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저랑 조 마치라는 인물을 일치시키면서 제 운명이 시작됐겠죠. 왜 썼을까요? 조 마치는 글을. 그래서 글을 막 엄청 좋아하진 않았고 저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과학을 훨씬 잘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과 공부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재미있어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쩌다 글을 쓰게 됐을까요? 그래서 조 마치가 되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또 글을 쓰게 된데 돌이켜보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 마치의 인생을 살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소설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한 재림과 강우 그리고 미래와 여운 외에도 정말 많은 등장인물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 작가님이 특히 애정이 가는 캐릭터 하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연맨션에 사는 인물들은 굉장히 제가 다 당연히 제가 만든 인물들이니까 좋아하고 애정이 있고 또 대부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읽게 되신다면 독자분들이 거의 한 챕터당 하나씩 이분들의 이야기에 할애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앞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진짜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읽고 영향을 받은 작품 중에 하나는 만화책인데 이제 박희정 작가님의 호텔 아프리카라는 작품이에요. 제 인생 작품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데 그 작품 형태가 옴니버스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에 그 친구 3명이 살고 있고 근데 이 중에서 한 주인공의 어렸을 때의 엄마와 함께 살았던 그 사막 기후의 이제 지역에 있는 호텔 아프리카라는 그 숙박시설 거기에 들른 사람들 이 에피소드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나와요. 이게 2개가 얽혀거든요. 근데 이 형식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저는 이걸 엄청 형식적으로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옴니버스 드라마를 쓰고 싶을 때가 있었었는데 또 안 된다. 한국에서 옴니버스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어쨌건 한 인물이 한 에피소드, 한 어떤 챕터, 한 장을 끌어가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고 그게 반드시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의 이야기를 같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런 형태를 좀 좋아해서 신이더라도도 그런 형태를 가져온 작품이라서 무연맨션 인물들에 대해서는 독자분들이 책을 읽으시면 좀 자세히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중에 그 무연맨션 인물이 아닌 인물이 해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재림의 신엄마, 신스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보통 신내림을 해준 사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인물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평범한 동네 무당이거든요. 근데 이 인물 같은 경우는 드라마로 쓸 때는 굉장히 여러 버전으로 좀 다양하게 다른 버전으로 있었었는데 그 재림을 둘러싼 그 신엄마 포함해서 무당이 좀 여럿이었어요. 드라마에서는. 근데 그것을 사실 한 사람으로 통합을 시켜서 만든 인물이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좀
저는 무당들이 신이 떠난 이유를 되게 많이 자료조사도 하고 알아보고 인터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두 떠난 것도 아니고 재림처럼 이렇게 막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떠난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고 물론 그러니까 드라마가 된 거죠. 이야기가 네. 얘기는 그렇게 된 거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신의 세계랑 접속하는 걸 소홀히 하면 기도하지 않고 뭐 이런 과정들을 소홀히 하면 떠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동네 무당으로 일을 하면 그렇게 막 사람이 성실하게 기도하고 뭐 사실은 되게 정기적으로 산도 가야 되고 다 바다도 가야 되고 가서 기도도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도 해야 되고 명상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막 수행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삶이라는 게 일상이라는 게 엄청 찌들어 있으면 저는 그러한 되게 평범한 동네 무당 되게 쉽게 그 동네의 무속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하고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가볍게 동네 이런 걸 믿는 분들이 가서 묻는 그런 무당이 한 명 있기를 바랬었는데 그런 무당으로 이제 설정된 인물이 이제 해량인데 이분이 등장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그러니까 그건 문장이라기보다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해량이 등장을 하기도 해서 해량이라는 인물을 읽어가면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아마 좀 마음에 와닿는 장면을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그 해량이 등장할 때마다 약간의 그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해량이라는 인물을 또 유심히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 속에는 무연멘션이 있는 마평구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제 짐작에 마포구와 은평구를 합쳐서 마평구 맞습니다.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작가님의 친구와 함께 사는 흰 개 빠삐도 이제 실제로 있는 강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연멘션으로 그려진 것도 혹시 또 실제 모델이 있을지 그리고 또 빠삐의 성격이나 어떤 저의 개인적인 사심으로 빠삐에 대해 더 알고 싶다. 당연히 마평구는 마포구 은평구고요. 위치적으로 강북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종로구에서 더 북동 쪽은 잘 몰라요. 그 뭐죠? 강북구 이쪽으로 가면은 또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또 살고 있기도 하는데 저는 그쪽을 또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종로처럼 종로는 또 워낙 명산들도 많고 이제 경복궁이나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런 쪽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 좀 더 사람들의 그 평범한 삶,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 좀 더 녹아있는 동네였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지리상으로도 사실은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의 부근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렇게 했을 때 서대문은 단어 조합이 좀 어렵다. 그래서 마평이 되었고요. 당시 네. 살고 있었던 데가 마포이기도 했고 네. 제가 오랫동안. 근데 무연멘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저는 그냥 한 건물을 배경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거의 안 변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건물을 배경으로 하고 싶고 그 건물이 좀 오래됐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을 했었었는데 맨션이라는 이름을 따게 된 거는 지금은 친구가 이사를 갔지만 친구가 삼각지에 정말 오래된 삼각지 한복판에 있는 삼각맨션이라고 있습니다. A, B, C동이 있고 좀 무너질 것 같이 보이는 그 맨션에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때 좀 재밌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은 소설에 설정 빠지기는 했고 짧게만 언급되긴 하는데 친구가 실제로 살 때 겪은 일이에요. 살고 있는데 정전이 된 거예요. 한 동이. 그래서 다 나온 거죠. 이렇게 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었는데 조금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실 수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 친구가 살 때는 삼각맨션이 110V를 써야 했어요. 아, 네. 정말로 믿기지 않으시는 표정. 몇 년도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게 아니에요. 한 네. 뭐 한 3, 4년 됐겠죠. 왜냐면은 제가 신도도 쓸 때니까. 근데 그때 그래서 도란스라고 하죠. 표현하죠. 사실은 있죠, 트랜스인 있죠.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도란스라고 표현을 하는 그 기계로 그걸 바꿔야 되는 그거였는데 그걸 어느 집에선가 불법으로 너무 불편하고 하니까 공사 같은 걸 하신 거예요. 아. 근데 그러다 합선이 된 거죠. 그래서 불이 정전이 됐고 그렇게 되면 건물 앞에 이 건물에 지금 전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거긴 엄청 큰 단지예요. 삼각맨션은. 그래서 한전 차가 와서 한전 차가 직접 전기를 넣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막
빙빙 돌아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야 되는데 사람이 나온 풍경이었나? 거기에 그 정전됐을 때 그 네. 얘기를 이제 친구한테 듣기도 했고 그 사람이 나온 풍경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내가 설정한 건물에서 사람들이 한 번에 나오는 장면 같은 거를 그리고 싶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장면 사실은 과거의 일이라 좀 빠졌죠. 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따오면서도 그리고 지금 책을 저에게는 제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처음 읽어준 독자인 이제 이재 기자가 이촌동에 있는 이촌맨션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제가 개인 정보를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촌맨션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도 이제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촌맨션은 처음 한국에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 이러면서 1970년대 광고가 있어요. 제가 그 광고도 되게 참고를 많이 했는데 그 광고가 아파트 같은 것이 생긴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4층이에요. 네. 건물은 4층짜리 맨션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긴 단지가 크죠. 엄청 단지가 크죠. 근데 4층짜리 맨션인데 이제 이름을 미촌 맨션이라고 지은 거죠. 그게 당시에는 지금 막 온갖 단어를 붙여서 아파트 이름을 짓는 것처럼 막 캐슬 막 이런 걸 붙이는 것처럼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조금 더 세련된 형태의 단어라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연령의 그 건물이 있다면 아마 지금 말씀드린 두 개의 맨션과 비슷한 정도의 네. 연식일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도 맨션이라고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맨션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소설일까 묘사가 좀 안 되어 있긴 하지만 맨션이라고 잘 써요. 예전 그쵸. 것은. 네. 그래서 옆에 아마 맨션 이런 게 낡아서 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형태를 좀 구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건물이고 이 건물은 처음에는 엄청 재개발이 돼서 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한중간에 있는 왜 혼자 재개발 끝까지 안 해가지고 남아있는 그런 건물로 세팅을 원래는 먼저 했다가 이런 부동산 욕망 같은 거 사실 언제나 넣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 이야기에서 이제 부동산을 향한 욕망 같은 것은 좀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건물을 그렇게 세팅할 때는 너무 복잡한 이제 배경 속에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건물이 좀 내려다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있고 풍수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인데 요새 좀 마용성이 한참 뜬다고 할 때 용산에 하이브가 네. 네. 그 한강을 내려다보는 위치로 갔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때도 되게 흥미롭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어떤 부지의 선정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는 위치인 것이 왜냐면 다 강남에 보통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압구정 뭐 이쪽 네. 지금 성수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강북 시대를 연다 막 이런 게 기사도 막 그랬었거든요. 하이브가 강북 시대를 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걸 좀 허를 찌르듯이 그 이제 강북 시대다. 그때만 해도 그걸 강조했었으니까 엔터적으로 그런 걸 열면서 좀 더 지대를 그리고 엄청 그런 하이브나 이런 엄청 3대 5대 이런 정도의 빅기획사는 아니니까 교통의 어떤 불편함만 감수하면 신사옥을 조금 더 그리고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면 나중에 투자 가치까지 그쵸.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까지 사실 계산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걸로 부지를 결정을 한 면은 있어요. 지금 좀 사실 좀 높이 올라가긴 했지만 지하정상에서 산 중턱 이상 위치에 있는 거긴 하니까 건물이 좀 올라가기는 했지만 뭐 그런 설정들을 넣어서 건물은 이제 상상을 하고 머릿속에서 구조화를 한 것이 있고요. 빠삐 같은 경우는 흰 개가 귀신을 본다는 미신이 또 있어요. 아셨어요? 처음 들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근데 흔한 미신이었어요. 이것도 우선 삽살이가 본다는 미신이 하나 있고요. 한국에는 한국 그 전통 개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신들이 있고 개 중에서도 흰개가 귀신을 본다는 미신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빠삐를 캐스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빠삐 같은 경우는 되게 감사한 일인데 제가 제일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가 드라마를 쓰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사실 제일 힘들었던 해는 2022년이고요. 근데 어떤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가면 사실 기억이 막 많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되게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단톡방을 그 시기쯤을 하필이면 좀 길게 제가 읽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어떤 걸 찾아야 해서. 근데 그때가 딱 하필이면 그 시기였던 거예요. 2021년 한 말부터 해서 2022년 정도의 이야기인데 그때 막 제가 한 얘기를 보면 마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못 만나는 거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다음에 나 지금 뭐 아침 막 6시 막 이런데 지금 퇴근하고 있다. 지금 작업실에서 집에 간다. 막 이런 거 있고 그런 내용들만 있는 걸 보면서 엄청 좀 작업을
좀 정말 건강에 안 좋은 방식으로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한 번 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쓰면서 되게 감사했던 거는 신이 떠나도 쓰면서 밤샘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진짜 신기했던 게 제가 되게 건강한 상태에서 쓴 작품이에요. 정신적으로든 그다음에 이제 뭐 육체적으로든 부상이 있긴 했지만 왜냐면 저는 이전에는 엄청 밤에 글을 많이 썼고 그리고 굉장한 야행성이었는데 신이 떠나도는 모두 해 떠 있을 때 썼습니다. 이번 소설을. 그래서 그 점도 저에게는 굉장히 각별하고 의미 있는 작품이고, 이런 식으로 좀 건강하게 계속 작업을 하고 글을 쓸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해서 전 지금 굉장히 좀 고무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빠삐는 제가 굉장히 힘들 때 친구의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친한 친구의 또 다른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이 친구랑 친구가 됐죠. 이 친구의 강아지가 이제 빠삐인데, 산책을 하거나 이런 메이트로 저랑 같이 한번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거나, 네. 그리고 이제 빠삐 같은 경우는 진도랑 허스키 믹스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연히 활동량이 많아요. 그리고 저랑 또 처음 빠삐가 만났을 때는 빠삐가 청년견이었기 때문에 엄청 활동적이었고 엄청 많은 그 산책을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그 친구도 당신 또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네. 시도 때도 없이 산책을 해야 할 때, 심지어 밤에도 같이 산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 친구도 외향형이고 저랑도 몇 번이나 만난 적은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들었던 시기에 빠삐랑 한강을 산책하고, 뭐 어떤 순간에는 그 친구가 차가 있어서 남산을 같이 걷기도 했었고, 빠삐와. 빠삐를 만나고 빠삐와 걷는 시간이 저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고 건강에 되게 도움을 줬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강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합정동에 마포구 합정동에 살고 있는 빠삐가 그래서 캐스팅이 돼서 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오가다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빠삐. 빠삐는 아마 만약에 행사가 있으면 한번 제가 빠삐는 초대를 해서 저의 친구와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상상한 그 강아지를 직접 볼 수 있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 출연견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빠삐는 건강하게 지금도 잘 매일매일 산책하면서, 그리고 또 그때가 재밌는 거는 지금인데 겨울 강아지예요. 빠삐는 허스키 믹스이기 때문에 네. 제일 좋아해요, 겨울.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리고 저는 체력이 떨어지면은 추위 자체를 탄다기보다는 제가 수족냉증이 정말 심한 케이스라 많이 못 움직이고 걷기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제가 ADHD가 있어서 오전 이 기상도 어려워하고 특히 일어나서가 굉장히 힘든데, 그게 겨울은 더 힘들어지잖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점점, 네. 그래서 이제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고 겨울에 건강을 잃거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그래서 저는 돌이켜보면 11월이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그러니까 1년으로 봤을 때 제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는 시기가 11월인 거예요. 왜냐면 추워지니까. 갑자기. 네. 오히려 한겨울도 아니고 이제 추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추워지기 시작하고, 이제부터 해도 또 짧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일어났는데 곧 밤인 이런 상황들도 되게 많았고, 이제 낮밤에 많이 네. 뒤바뀌어 살 때는 정말로 건강이 안 좋을 때가 많았었는데, 그때 되게 많이 겨울 강아지인 빠삐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된 강아지고,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도 굉장히 많고, 그런 강아지랑 여러분에게 기회가 된다면 빠삐 한번 꼭 보여드리는 시간. 어떻게 빠삐와의 겨울 산책. 진짜로 그 타임으로 보여드릴 수 한번 있습니다. 네, 진짜로. 네, 할 수도 있겠다 네, 네. 생각이 드네요. 아주 소중한 강아지 빠삐가 저희 소설에 아주 중요한 역할로 또 등장한다는 점 이야기 드리고요. 각자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바로 나올 수 있는데, 그 무연맨션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90년생 백말띠 신유경님. 네, 그 신유경님하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재림과 유경이 같이 무연맨션으로 걸어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얘기를 해요. 그 병원에 가요라고 이제 재림이 이야기하니까 유경이 네? 발목이요? 제대로 고정하고 덜 쓰면 괜찮아져요. 저도 의사잖아요. 재림의 말에 불어 씩씩하게 대답했다. 단단한 보호대도 고정하고 천천히
다니면 되는 일이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주사를 맞아도 나으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충분한 시간이 치료의 전부인 경우도 있었다. 마음의 상처나 찢어진 기억, 부러져 버린 믿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이제 이 시간이 정말 치료의 전부인 경우 이 얘기에 대한 문장도 좋았고 근데 이 뒤에 그 제림이 발목 말고요 중독 무당은 못 고쳐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무당은 고칠 수 없고 의사는 고칠 수 있는 병 단 환자가 낫기를 택하고 의지를 가질 때에만 이 경우에도 벗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벗어날 수는 있을지 얼마나 걸릴지 무당에게 물어도 소용없는 일이라 유경은 그저 힘이 들고 숨이 차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언덕길을 절뚝이며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좋아요. 네, 저도 그 네. 챕터의 엔딩은 정말 음. 좋아하는 장면이고, 지금 문득 또 그 생각이 들었는데, 유경이가 발을 다친 것도 저 때문에 다쳤죠. 제가 발을 다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 녹아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지점이 있고, 네. 저는 원래 오늘 그냥 통일성 있게 해량으로 가보려고 네. 합니다. 그 장면. 네. 네네네. 그 장면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 네. 장면은 스포. 제가 제일 네.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 장면은 제가 소설관심에서 한번 한 독자분이 읽어주셔서 새삼 이런 문장을 썼었지 했던 게 떠올라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9쪽인데요. 화투패로 먼저 이제 해량이 점을 칩니다. 그래서 첫 패를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6월 모란이 나왔습니다. 여기부터 읽어드릴게요. 6월 모란. 좋은 듯 나쁘고 나쁜 듯 좋은 패였다. 실은 어떤 패나 마찬가지였다. 무조건 좋은 사주도 없고 마냥 나쁜 점괘도 없었다. 거진 40년을 무당으로 살아온 매일 아침마다 떼어보는 운세점이 알려주는 진실은 하나였다. 삶도 운도 살아갈 날도 좋은 듯 나쁘고 나쁜 듯 좋은 것이다. 이걸 깨닫고 나자 해량은 서글퍼졌다. 겨우 이 정도 깨달음을 얻자고 겪지 않았어도 좋을 고통들을 삶과 몸에 새겨가며 무당이 되었다니. 네. 이게 화투점은 제가 어디서 따왔냐면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제가 외할머니랑 언제부터죠? 고등학교 때부터 할머니 돌아가시기 6개월 전까지는 저희 집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와 되게 각별한 사이였는데 할머니가 화투점을 아침마다 떼셨었어요. 그래서 또 재밌는 일이죠. 할머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투패로 근데 그때는 할머니한테 점을 알려달라고 해도 연세가 또 많으셨고 해서 설명을 잘 못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아시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점을 본다는 거는 그리고 어떠한 것을 근거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당도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해량은 패를 하나 뗐는데 6월 모레 나왔는데 분명히 어떤 면으로 보면 뭐 화려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은 쓸쓸할 수도 있고 이거를 한 다음에 패 3개를 뗀단 말이에요. 이게 타로랑 비슷해요. 3개를 떼거든요. 3개를 떼서 근데 이걸 조합해서 해석하는 것은 이걸 읽는 사람의 몫인 거죠. 이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해량이 물어봅니다. 이 뒤에 한번.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읽을 테냐 이렇게 제림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저는 그게 제가 무당이라는 점수럽 그 일을 하는 직업인에게 생각하는 그분들의 일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타로에 대해서도 타로는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제가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한 건 아니고 자료조사를 할 때 엄청나게 많이 이것저것 하면서 타로도 기본적인 거는 이제 해석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습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타로도 또 흥미로운 점이 그거였어요. 타로도 똑같은 패를 제가 뽑아도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이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제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제림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제림은
직접 눈으로 보거나 몸으로 느끼는 이제 몸주, 몸으로 이제 점을 보는 사람인데 그걸 느꼈을 때 그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저는 당연히 자신에게 찾아온 고객들에게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해석하는 방식도 사실 달랐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인간의 무엇이 개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석하는 일을 가진 직업,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저는 무당의 일을 접근한 게 되게 컸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 오프닝 할 때 읽어주신 그 문장을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당을 왜 찾지? 대부분의 인간은,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인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아주 많은 것이 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다른 것처럼, 그리고 내 이야기랑 이 일을 같이 겪은 상대의 상황에서 한 스토리를, 근데 팩트라는 것이 그러니까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 얘기는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다 달라지고 따라서 진실은 다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근데 인간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빈칸이 있거나 이 이야기가 해석이 안 되거나 너무 열려 있거나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 상황은 버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유를 알고 설명이 되고 어느 정도는 해석이 되고 납득이 되고 인정이 돼야 이걸 넘어갈 수가 있고, 나한테 벌어진 일이 재난이든 혹은 좋은 일이든 혹은 뭐 어떤 궁금증이든 그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에 빈칸이 있는 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그것을 빈칸으로 안고 살아가는 건 정말 종교인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정말 범인들은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삶의 고통을 겪고 있어. 뭐 일이 뭐가 너무 안 풀려. 그다음에 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지금 이 어떤 이별을 겪었거나 상실을 겪었는데 이것이 해석이 되지도 않고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유를 찾고 싶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 찾고 싶을 때 무당을 찾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무당은. 무당, 재림 같은 무당이라면 물론 그걸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만들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쓰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 빈칸을 채워주는 일? 근데 그 채워주는 일이 과연 거짓말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채워주는 것으로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거나 아니면 혹은 이 사람을 인정시킬 수 있게 만들거나 혹은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다면 이 납득되지 않는 상황과 현실을, 그것이 진실이 실제로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채울 수 있게 만든다면 그건 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런 유형의 약간의 궤변을 우리 재림이 하면서 이렇게 운명을 조작해 나가는 이야기다. 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신이 떠나도를 이제 읽으실 분들에게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 되면 좋겠다 하는 작가님의 바람 하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터너라는 단어를 보면 제가 페이지 터너 정말 저렇게 후루룩 잘 읽히는 글 쓸 수 있을까? 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막 자신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좀 제 스스로도 엄청 꼭꼭 씹어 먹으면서 읽기도 하고, 제가 독자로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없는 재능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작가로서. 근데 신이 떠나도는 어느 순간에는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가속도를 밟아서 써나갈 수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전 그 속도감이 생각이 나거든요, 쓸 때도. 근데 저는 그걸 느끼면서 좀 잘 읽히는 작품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근데 처음 읽어주신 에디터님께서 굉장히 페이지 터너 이렇게 후루룩 넘어갔다 하셔서 그때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했는데, 추천사를 받았을 때 저희 이다혜 기자님께서 그 앉은 자리에서 후루룩 읽었다라고 써주셨을 때 이걸 좀 페이지 터너로서의 역할을 이 소설이 좀 충실히 했으면 좋겠고, 이걸 집어든 독자들이 단숨에 재림의 모험에 함께
타서 우리 강우가 레오 자전거입니다. 전기 자전거 이름이 레오인데요. 레오를 타고 달려나가듯이 훅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 작품을 함께 준비하면서 이 무연맨션 주민들과 이 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조금씩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독자분들도 모쪼록 이 윤이나의 첫 장편 소설의 세계에 푹 빠져서 무연맨션 이 주민들과 함께 좀 우당탕탕 겪으면서 이야기를 또 즐겁게 즐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두둠치 스테이션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어서요. 작가님 오늘 방송하신 소감 한마디 듣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워낙 또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졌고 굉장히 재미있었고 또 이 비슷한 인터뷰를 미니북을 위해서 저희 받아서 한번 했었지만 또 말로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이번 주에 두둠치 스테이션에 커피타임에 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또 위키드2를 곧 녹음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두둠치 스테이션에서는 윤이나 주간 이나위크 이나위크를 이제 맞이하시게 될 텐데요. 지루해하지 마시고 이 이나위크를 즐겨주시고 그 사이에 위키드도 보시고 신이 떠나도도 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11월 25일에 네. 출간되면 꼭 읽어주시고 재밌게 연말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작품으로 읽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작년 12월과는 다르게 그럼요. 네, 너무나 확연히 축제다 축제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으로 저희 함께 지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이 떠나도의 또 북토크가 잡혀 있습니다. 12월 17일에 문학살롱 초고라는 합정의 공간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이다혜 작가님의 사회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은 유이 계정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또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